예. 좀 파일이 아직 안 나와서 제 소개는 뭐 장황하게 들 거 없는 것 같고, 여기 이 모임 그 분위기에 맞는 소개를 좀 드리자면, 지금부터 한 6년 전, 2007년이죠. 2007년 말에 소프트뱅크에서 그 리트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실패한 벤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그 사람이 덕초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벤처 창업도 제가 2번 했었고, 아직 엑시트 못하고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에서 벤처 인큐베이팅을 조금 했었던 이제 그런 경험으로 뭔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자, 지금 스크린에 나오는 제목같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한 40분 정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한 3가지를 꼽아본다면, 첫 번째가 탈삼성, 탈애플, 탈구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 새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챌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관점에서 본다면 두 번째 키워드가 탈스마트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제 50%가 이제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을 달성하고 있는데, 그 50%나 수치는 엄청나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 다 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진국 위주의 프리미엄 시장은 다 찼다.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이제 저가폰, 수익성이 별로 없는 저가폰 시장이라는 얘기죠. 개도국 중심.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위기론이 나오는 거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닷컴 시절에도 여기 활동하신 분 계시는 생각을 해보면 딱 5년이었던 거죠. 5년. 근데 그 전에 클라이언트 서버 시대도 한 5년. 그래서 IT 아키텍처 변화가 이렇게 올 때 한 5년 내외의 핫한 시기를 지나고, 그리고 그 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닷컴 시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2000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로도 그 여전히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부분도 올해 아니면 내년 아이폰 출시를 본다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5, 6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이 정점을 찍고, 그리고 시장이 확 사라지거나 막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냥 계속 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어떤 생활이다, 모든 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트렌드는 뭐냐? 사물 인터넷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장애 요인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니겠냐라는 관점에서 이미 그 스타디를 하고 계신 분도 이제 계시겠지만,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한 40분 정도 이렇게 동기화해보고,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부분은 사업상 어떤 힌트를 가지시고, 또 저 내용은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은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그 4가지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거쳐서,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스마트 시계. 근데 시계가 과연 메인스트림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제 액세서리 정도가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많은 논란이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재 디바이스는 아닙니다만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 또는 그 텔레스크린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그 디지털 광고판이라든가 이제 스마트 키오스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도 계속 커나가고 있어요.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다만 그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죠. 소비재 그 디바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엄청나게 수익이 발생하고 하는 시장은 아니고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다. 자, 그다음에 글래스. 그러니까 글래스나 시계를 봤을 때 이제 올해가 착용식 컴퓨터의 그 원년, 웨어러블 컴퓨터의 그 원년이 된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빅뱅이 일어나느냐는 아닐 것 같죠.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라든가 또 이제 기계가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들, 뭐 패션의 문제도 있고 배터리의 문제도 있고 또 기능의 문제도 있고 UI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올해 일단 출시는 되겠지만 빅뱅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이 빅뱅이 발생하는 시기는 빠르면 내년 아니면 3년, 4년, 5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카도 정말 할 게 많은데 자동차 회사들이 워낙 보수적이고 또 이제 벤처기업이 뭔가 이렇게 낑겨서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나 큰 그런 장치산업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할 게 많은데 지난 몇 년 동안 별로 된 게 없어요. 앞으로도 과연 얼마나 빨리 됩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이제 시리가 탑재된 그런 자동차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냐를 봐야 되는데 예, 그렇게 뭐 아주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범주들,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 기기가 아니었지만 스마트 기기가 되는 그런 디바이스들 하고 그다음 디바이스가 아닌 사물, 그러니까 이제 사물 인터넷 없이 띵지잖아. 띵. 이게 띵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되죠. 그래서 사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IoT란 말보다 지난 몇 년간 많이 쓰였던 말이 M2M이라는 말이었어요. M2M, 머신 투 머신.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와 기계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근데 이제 이거보다 조금 큰 개념으로 이제 IoT는 이제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뭐 가구나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통과 같은. 그러니까 쓰레기통 말씀, 쓰레기통이 뭐 스마트해져 뭐하냐 하는데 사물인터넷에 가장 바람직한 사례가 이제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종 사물들이 스마트화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ROI, 과연 각종 디바이스나 사물들을 스마트하게 해서 얻어지는 가치가 뭐냐라는 측면에서는 그 ROI가 아직은 그렇게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파일럿 프로젝트 개념들이 많고 또 정부 시범 사업 이런 개념이 많기 때문에 벤처 기업이 크게 성장하려면 시장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시장이 그 속도로 커지냐는 아직은 그렇죠. 빅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 그 타이밍을 봐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신체에 장착되는 건 이제 올해가 원년이 될 것 같고요. 포켓은 이미 뭐 스마트폰 다 포켓에 넣어주고 가시니까요. 가정, 우리나라와 가장 또 뒤처진 게 스마트 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홈의 가장 기본, 그다음 스마트 에너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스마트 배터리, 스마트 계량기조차 지금 보급이 거의 안 된 나라가 지금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전기료 같은 거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 못 하시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지서 나와봐야 전기 얼마 썼는 줄 알지. 근데 실시간으로 자기가 전기를 얼마 쓰고 그다음 전기료가 얼마인지 그 누진세 반영한 그것만 알 수 있어도 에너지 절약은 엄청나게 될 겁니다. 네. 그죠? 네. 자기 스스로 에너지 절약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스마트 메터링 같은 그런 것들 보급이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 시절에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으면 사람 잘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써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홈에도 정말 가치 있는, 특히 스마트 에너지 같은 이런 게 많은데 아주 후진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죠. 지금 해외에서는 스마트 빌딩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을 30%, 40% 절약하는 그러한 무브먼트가 자발적으로 막 벌어지기도 하고 또 정부 정책도 이미 수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참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죠. 할 게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사물인터넷 초기 단계잖아요. 지금 초기 단계의 어떤 유의미한 사례들, 그러니까 샘플이나 아니면 랩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이 아니라 실제 사용화된 가장 단순한 사례인데 이해하기 쉬워서 센스웨어 같은 이 제품은 이제 페덱스가 개발하신 잘 아시는 물류업체. 그래서 요거를 상자에 나 이제 물건 화물에 장착을 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스마트 택배 상자가 되는 거죠. 스마트 택배 상자. 그래서 기존의 물류는 바코드 스캐닝해서 이제 그 화물이 이제 어디 있는지 정도만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GPS나 이제 태양감
온도, 습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화물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덱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런 페덱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 작은 기기를 사서 이제 자신이 그 택배로 보낼 때 이걸 집어넣고 이제 보내게 되면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과 상관없겠습니다만 뭐 식료품 같이 상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시제품이라든가 아니면 화학약품 이러한 어떤 그 주변 환경에 민감한 제품 같은 경우 상당히 필요한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성인 것 같이 이제 이러한 어떤 부패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화분을 분실하는 걸 막아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또 사물 인터넷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한 15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라고 이러고 있는 저희 누나가 그 러시아에서 유학을 한 5년 한 적이 있어요. 한 15년 중에. 그때 저한테 서울에 와가지고 잠깐 나왔을 때 이제 알약을 하나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약이 뭐냐라고 하니까 KGB가 먹는 알약이래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이제 그 알약이 신체에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체 아픈 데에 이렇게 전기 파장을 발생시켜가지고 치유를 해준대요. 그래서 정말일까 해가지고 한번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게 안에 찌릿찌릿해. 막 찌릿찌릿해요. 찌릿찌릿하드가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됐죠. 근데 왠지 몸이 조금 나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이제 플라시보였겠죠. 근데 제가 느끼길 정말 이게 치료가 된다면 아주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어요. 15년 전. 근데 이제 최근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약 이름 안 나왔는데 펠리오스라고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업체명으로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동영상도 있어요. 여기 작은 알약을 이제 먹게 되면 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여기 어깨에 있는 패치로 보내준대요. 여기 패치. 저 작은 알약이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바로 보내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이렇게 작은 디바이스에 와이파이 모드를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독자적인 통신 방법으로 패치로 보내주고 여기 패치가 스마트폰을 보내고 스마트폰이 이제 클라우드로 보내요. 그래서 원격에 있는 의사가 그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고 어떤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처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서 그 자가 진단에 엄청난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온 그러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 환자의 보호자도 원격에서 환자의 상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같이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는 이 제품이 안 들어온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바람직한 사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솔루션이 하나인데요. 빅밸리 솔라라고 하는 이제 업체의 한마디로 이제 스마트 쓰레기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을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넓잖아요. 땅덩어리가 넓고 또 인건비는 비싸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쓰레기통이 막 이렇게 드문드문 여기저기에 있는데 쓰레기통이 다 찾는지 안 찾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과 트럭이 이렇게 방문해야 되니까 뭐 인건비나 또 아니면 뭐 기름값 같은 게 얼마 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 쓰레기통을 생각을 한 거죠.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을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데 이제 그것에 가장 좋은 대안으로 이제 태양광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쓰레기통이 이제 태양광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쓰레기통에서 쓰레기가 얼마 찾는지를 이제 원격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일정 부분 차게 되면 자동으로 압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을 해주게 되면 아마 가정에서 쓰레기 압축기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뭐 한 10,000원 정도짜리 이렇게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이제 하는 압축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써보니까 거의 한 10분의 1로 압축이 돼요, 쓰레기가.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쓰레기 압축기를 안 쓰시는 분은 쓰레기 봉투값 한 10배 더 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쓰레기 압축을 하시면 압축이 그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그 쓰레기들이 압축이 다 잘 되는 쓰레기들입니다.
그 외에는 다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압축이 정말 잘 돼요. 자, 그래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압축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그 쓰레기 청소차가 방문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용을 보시다시피 80%가 절감을 하고 이제 쓰레기가 막 이렇게 막 넘쳐서 막 주변이 막 엄청 지저분해지고 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술의 그 진보가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또 친환경적인 것까지도, 다만 이제 그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이제 고용이 줄어드는 거 있어요. 고용이. 그 부분을 뺀다고 본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물 인터넷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스마트하지 않았던 애들을 스마트 해줌으로써 어떤 가치를, 명백한 가치, 그 가치가 어떤 킬러적인 가치에서 좋은 거죠. 그 가치를 창출해주면 그것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 모델을 한국에서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렇게 ROI가 나올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일단 땅값이 좋고 또 인건비가 워낙 싸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 비용 대비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 네트워킹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건데 한국에서 왜 안 되냐? 일단은 그 과거 정부가 스마트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ROI가 나올 것이냐 중요한데, 이제 그런 스마트 네트워크 인프라 까는 것보다 그냥 싼 인력이 가서 방문해가지고 수작업을 하는 게 더 싸니까, 이제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이제 힌트는 얻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빌딩도 보시면 한국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빌딩 인텔리전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스마트한 게 중요한 거라서 150여 개 센서, 사물 인터넷의 중요한 하드웨어가 바로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을 사물이 자동으로 인식해서 자신이 해야 되는 동작을 하는 게 그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그러니까 센서가 아주 중요하죠. 150여 개의 센서가 장착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냉난방 공조 시스템도 수정을 다 해서 이제 자동으로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에어컨을 키면은 그 태양빛이 강렬한 그 창문의 그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되고, 또 이제 사람이 없는 지역은 어떤 냉난방은 자동으로 차단하고 하는 그런 스마트한 형태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거의 절반 가까이 비용을 줄이고 아주 바람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경제상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냐? 바로 이제 신환경법이 만들어져서 새로 짓는 빌딩뿐만 아니라 기존의 빌딩까지도 2020년까지 최소 30%의 에너지를 절감해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합의가 있는 상황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진작 이제 수년 전에부터 이런 걸 했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전기나는 단순히 그 원자력 비리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부기관에서 지어지는 그런 건물들을 보면 모델을 너무나 중시한 나머지 그 통유리 건물이 아직도 지어지고 있어요. 제가 신학에서 지내는 그 아키텍트, 건축 쪽에는 아키텍트는 저거는 정말 건축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나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건축주들이 그 통유리를 너무 좋아해요. 딱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냉난방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데에서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유리 건물을 민간은 물론이거냐 공공기관까지도 막 짓고 아직도 그 정신을 못 차리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지금 이런 신환경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그럼 잘했다고 국민들이 그러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은 상황이 좋을 때 시행을 해야 사회적 합의가 되는 건데, 지금 각종 비리와 스마트 에너지를 해야 될 시절에 하나도 안 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쌓여있는, 원재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걸 한다고 해봐야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좀 스킵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거의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 그리드도 안 됐죠.
스마트홈도 안 됐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자 보급도 거의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진적인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는 우리는 가질 수도 없고 거의 개발도 전혀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도 중에서 스마트폰의 어떤 보급이 제일 늦게 일어난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뭐 스마트폰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잘 살았었잖아요. 지금 스마트 에너지가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언론에도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종의 어떤 그 윗선에서의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 원저 비리만이 문제가 아닌데 안타깝습니다. 이건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M2M IoT의 적용 분야는 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더스트리에 다 해당이 됩니다. 뭐 제조, 물류, 유통, 뭐 패션까지. 예술도 사물 인터넷 기반의 예술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또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활동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사업적인 기회를 본다 그러면 일단 SOC. 야,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미 SOC 같은 경우는 가장 잘하고 있는 업체 퀄컴이에요. 퀄컴. 그 퀄컴이 막 특허부터 해서 칩도 막 엄청나게 싸게, 상대적으로 싸게 만들어서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아 정말 퀄컴이 현재 이러한 SOC 관련된 사업을 정말 잘하고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 반면에 이제 인텔이나 이런 데는 정말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모바일 AP도 아직 제대로 진출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절이 정말 독약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PC, CPU로 인텔의 재비를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씩 상황이 나빠지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바이스, 그래서 어떤 단품 디바이스, 다양한 분야 디바이스가 나오고 있겠죠. 아까 뭐 스마트 쓰레기통이라든가 스마트 알약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필수죠. 사물 인터넷. 그 네트워크 중에서도 이제 무선 인터넷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인프라 구성할 때 보면 이제 3G는 사물이 쓰고, 그다음 4G는 사람이 쓰고 하는 형태로 많이 구성합니다. 왜냐하면 3G에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계속 빠져나가는데 어차피 인프라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물들이 쓰게. 그래서 그 사물들이 다 쓰면서 사람 뭐 쓰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이제 사람은 최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쓰게 되고 사물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조금 오래되고 좀 저렴한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주면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네트워크 QoS 같은 것도 잘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네트워크가 필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빼먹었는데, 바로 이제 통신업체들 관점에서 탈통신의 가장 1순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지금 이제 KT, 그다음에 SK텔레콤, LG 유플러스가 사물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업체들 주장은 플랫폼까지 다 확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 플랫폼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는 일단 조금 이제 의문이 살짝 듭니다만, 어쨌든 한국의 3대 통신사들이 다 플랫폼까지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탈통신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물 인터넷이었습니다. 메이저 플랫폼사들은 아직 본격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 또 구글은 하고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 쪽에 이런 쪽에 수년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사물 인터넷 전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뛰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인수합병이 아주 유력한 몇 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어떤 킬러 앱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킬러 앱. 어떠한 플랫폼이 보급이 되려면 그 킬러 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사물 인터넷 킬러 앱이 뭐냐 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킬러 앱이 나와야 이제 ROI 문제를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 하면 좋은 거 정도로는 시장이 생기진 않겠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모델도 시간상 스킵.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또 정리를 해봤어요.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첫 번째가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등과 같은 업체들이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엑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도 이제 플랫폼이 있죠. OS와 이제 개발용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개발 도구들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끼리 다 호환이 되잖아요. 또 이제 하드 코딩을 하게 되면 막 수백 줄을 만들어야 될 게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그냥 함수 하나만 딱 보면 되죠. 그러니까 센서에서 데이터 읽을 때 막 그거를 로레벨 코딩을 한다고 해보세요. 막 엄청나게 많은 코드를 작성해야 되고 버그 테스트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들은 그냥 함수 하나만 코드하면 센서 데이터 그냥 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개발 환경에 있어서 이러한 플랫폼 없이도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호환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물 인터넷에서 이제 OS와 그다음에 개발 도구 등과 같은 그런 플랫폼 OS 개발 도구랑 최근에는 마켓플레이스가 하나의 3종 세트잖아요. 3종 세트. 세트가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사실상 필수적이다.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이제 엑시다 플랫폼이고 한국의 통신사들 다 만나왔어요. 이 업체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용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도 있죠. 아마 IT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아실 텐데요. 이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뭐 발표도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있어요. 아두이노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플랫폼을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인 83년에 정말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 30년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상당한 애정을 느껴요. 한마디로 오픈소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드가 한 약 3만 원 정도의 저가형 보드고 이 보드에 사용되는 부품 스펙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드를 한 3만 원 주고 사도 되고 아니면 부품을 사다가 자기가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고 오픈소스로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도 오픈소스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 관련 커뮤니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한국에도 뭐 관련 카페 같은 게 이제 없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활성화 정도가 아주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센서 조작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사고를 만들기 좋아서 개발자, 엔지니어, 디자인, 예술가, 학생들한테 큰 관심을 얻고 있고 이곳에 사용되는 분야도 로봇이나 가전, 의류, 식물 뭐 그 외 각종 사물들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필요하면 이제 식물이 주인님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트윗을 날려다던가 물론 상업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어떤 창조기 문제 내지는 창의 문화랑 이 상업적인 것부터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취미로 자신의 상상력을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 상상력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많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구현을 하다 보면 많은 아이디어는 이제 쓸모없고 그냥 취미로 끝나겠지만 그 중에 일부 어떤 킬러 아이템이 또 발굴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이 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레닌의 어떤 명언처럼 그런 창의적이고 취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진짜 창조 경제가 되는 거지. 벤처 투자 뭐 아무리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이나 회사원들이 지금 뭐 시간적, 정신적, 신체적 아무런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창조적인 일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것은 현 주제와 살짝 벗어난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커피 머신에 이제 문자를 보내면 이제 에스프레소냐, 모카냐 뭐 이런 걸 봐가지고 커피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기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엄청나게 다양한 정말 사례들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동영상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6월에 개최된 아두이노 캠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주말에 모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떠한 사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상도 하고 하는 시상한 팀 중에 하나인데요. 로봇 들어가는 팀인데 이거 굳이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덕후들의 어떤 해맑은 표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덕후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기기라고 할 수 있는 너드 이런 사람들이 창의 문화의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성이나 다양성이 얼마나 발현되느냐 하는 게 벤처의 중요한 성공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덕후들과 그 다음에 머니 센스를 갖춘 비즈니스맨이 강력히 결합할 때 진정한 벤처가 창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있어도 안 되죠. 한국은 머니 센스는 뛰어나요. 머니 센스는 뛰어난데 덕후들이 그냥 비생산적인 덕후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게임만 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게임을 하면서 판타지 속에 살면서 현실을 잃는 거죠.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게임 산업, 게임 팬이 많이 양성되는 한 창의 문화는 좀 상대적으로 멀어진다. 왜냐? 이런 덕후가 될, 생산적인 덕후가 될 사람들이 게임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레고나 포드 같은 업체들도 이제 아두이노의 가치를 발견해서 이제 먼저 선점을 하려고. 그래서 레고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고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스톰, 한국에는 정식으로 출시가 안 됐어요. 근데 마인드스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로봇 키트예요. 그러니까 레고 블록 이 수준을 생각, 그거는 막 아주 올드한 거고, 지금 현재 레고는 그 로봇에 상당히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가격으로 막 다양한 로봇을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두이노가 결합됨으로써 이렇게 어떤 센서 그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그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 주니어, 성인 대상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걸 취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상황이고요. 한국에는 학생들이 또 로봇을 많이 하는 애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도 이제 스펙 때문에 한다. 스펙 때문에 이제 특허 내고 스펙 때문에 그 로봇 만들고 아니 좀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드 자동차 상당히 보수적인 업체잖아요. 근데 자동차 업체 중에서 포드 자동차 제일 먼저 오픈 XC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자동차도 이제 플랫폼이다. 그래서 자동차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방한다. 해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와 이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자동차의 데이터를 읽어서 어떤 하드웨어, 추가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게 하는 거죠. 그 중에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는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음악을 다르게 재생하는 이제 그러한 시제품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면 와이퍼가 작동되잖아요. 그 와이퍼가 작동에 일정 시간 되면 현재 비가 온다 라는 걸 파악을 해서 이제 비에 맞는 그리고 그 사람의 취향에 맞는 음악이 자동으로 나오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 그런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상용화는 되거나 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개발자들의 어떤 호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포드도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한국이 지금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원천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원천 기술이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렇게 빌려 쓰는 거에 이제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데이터가 외부에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또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문화적인 요인과 기술적인 한계가 결합이 됨으로 해서 클라우드나 빅데이터가 상대적으로 한국은 상당히 그 시장이 생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사물에 따라서 발생시키는 데이터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가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다르고요. 그다음 다리에 붙어있는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다르고 그다음 쓰레기통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하려면 온갖 사물에서 취합을 해야 된다. 그 때문에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는 정말 구글이 반드시 한다. 그러니까 구글한테 있어서는 스마트폰은 그냥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온갖 사물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광고에 사용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이제 구글이 꿈꾸는 세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글이 시기가 문제지 결국 구글의 비전은 사물 인터넷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사물 인터넷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하고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큰일 났어요. 사물 인터넷 기술도 없고 클라우드 기술도 없고
그다음 이렇게 데이터를 취합을 한 걸 빅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선진국에서도 2015년까지 이제 포춘 500대 기업의 80% 이상이 빅데이터 활용에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국은 얼마나 실패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IT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3종 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가 각각의 영역이 있습니다만 상호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빅데이터 플랫폼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번 살펴보시고 시간을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관련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지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마트 인터액션. 스마트 인터액션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음성인식, 동작인식, 안면인식,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목소리 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얼굴 표정,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감성을 파악을 해내는 감성인식.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거의 말이 없습니다만 BCI, 그러니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뇌파로 어떤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오디오 안 나오나요? 오디오 출력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스피커 준비가 안 되는가 봅니다. 그냥 하고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머리띠는 요 착용한 사람의 뇌파를 인식을 합니다. 뇌파를 인식을 해서 릴렉스한 상태면 이제 귀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귀가 딱 이렇게 쓰고, 그다음 서프라이즈 하면 귀가 이제 펄렁펄렁 하게 됩니다. 사물 인터넷의 좋은 사례이기도 하죠.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뇌파를 이용한 장난감이나 패션 제품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남자를 보니까 귀가. 그래서 그 패션 제품 같은 경우 옷을 착용한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 옷의 색깔이 변하는 뭐 이런 패션 제품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패션이라는 게 이제는 그냥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 사람을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사물 인터넷의 사례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유로스카이 같은 업체는 제가 볼 때 애플이나 구글에 인수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004년에 설립된 BCI 업체로서 이 헤드셋, 여기 이 헤드셋이 120불 정도예요. 그리고 이 헤드셋이 플랫폼이에요. 저 헤드셋과 이제 개발 도구들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유로스카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 헤드셋과 그다음에 이 헤드셋 기반의 SDK를 이용해서 이제 뇌파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하고자 한다면. 근데 한국에는 뭐 이런 헤드셋 보고 별로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미 수백여 가지의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헤드셋 형태에서는 그 뇌파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한 기껏해야 3-4개의 명령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용 애플리케이션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주로 게임에 이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뭐 레이싱 게임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화면을 보면서 왼쪽 오른쪽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폭탄을 뭐 발사한다던가 정도는 돼요. 현재 기술로 이제 스마트폰 화면을 켠다던가, 아니면 사전에 설정된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다던가 하는 정도는 이미 현재 기술로 돼요. 근데 이거를 수십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어떤 그 뇌파 명령을 하려면 수술을 하면 돼요. 뇌수술. 칩을 여기 하나 박으면은 아주 상세하게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이 누가 수술하기로 해서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형수술도 보면 누가 이렇게 뼈를 깎는 그런 성형수술 이렇게 많이 할 거라고 1970년대 상상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빠르면 10년 안에 아니면 20년, 30년이 됐건 제 살아생전에 이제 뇌에다가 칩 박는 수술 정도는 해야 부의 상징. 그러니까 그 수술을 한 사람은 이제 자판기에 앉아서 이렇게 자판기에 서가지고 딱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음료도 나오고 계산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수술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막 눌러야 되겠죠. 엄청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음성인식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궁극적인 건 BCI다. 그리고 BCI는 멀지 않았다, 가까이 있다. 삼성전자도 열심히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차기 제품이나 차차기 제품 정도의 스마트폰에 이제 BCI 요 헤드셋이 세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용의 문제예요. 비용의 문제고 이것이 제공해준 가치가 얼마나 있냐의 문제지, 만일 어떤 기업이 제일 먼저 이 BCI만 상용화만 시키면 그 업체는 상당한 어떤 선도 기업이나 프리미엄을 그 업체는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그 타이틀을 먼저 가져갈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마인드 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동영상을, 이 헤드셋을 끼고 동영상을 보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동영상 내용이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솔루션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다 헤드셋을 끼고 이제 영화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결말로 영화가 이렇게 바뀌어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마다 이제 결말이 다를 수 있는, 이런 건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영화 관람객 돈을 얼마 더 낼 거냐, 이러한 어떤 ROI 문제 때문에 상용화가 안 되는 거지,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가능하고 있고, BCI가 황당한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너무나 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금 황당하게들 생각을 하시지만, 해외에는 이미 장난감이라든가 상용화 사례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스마트 기기의 접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거냐, 그 숙제를 아직 못 풀었지만 그걸 먼저 푸는 업체가 상당한 프리미엄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로스카이가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들, 그러니까 어떤 UI적 요소도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고, 지금 시각에서 여기는 뺐습니다만 뉘앙스 같은 음성인식 쪽의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로열티로만 이제 매년 거의 1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로열티로만. 또 엄청난 기업인데, 그 기업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적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UI적인 부분이 UI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 사례도 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 근데 이거는 사물과의 소셜 네트워크. 사물과의 소셜 네트워크. 사람과 사물과의 소셜 네트워크.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나이키 플러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나이키 플러스 신발을 한번 신어보신 분은 다시는 나이키 플러스 아닌 신발은 못 신겠다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스마트폰 쓰다가 이제 피처포스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키 플러스 신발을 신고 그냥 일상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갔고 얼마나 칼로리가 소모되고 하는 걸 다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의 활동량을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과 소셜 네트워킹을 하고, 그리고 나이키는 이미 스포츠 용품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 가장 혜택을 받을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키고, 충분히 기술과 선행 투자를 해왔어요, 나이키. 그래서 나이키는 이제는 IT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사례들은 점점 많아질 것 같고, 한국에 출신 안 되지만 프로랜드 같은 경우도 상당한 인기가 있죠. 스마트폰 안보계와 같은 건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수입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이키 플러스의 사례는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중요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를 만든 칵테일 머신, 이것이 실제 행사장에서 사용이 된 건데요. 페이스북 앱으로 들어가면 칵테일 종류가 있어요. 그 칵테일을 선택을 해요. 그럼 그 칵테일에 해당하는 이제 QR코드가 나옵니다. QR코드를 여기 카메라에 비춰주면 그 사용자가 선택한 칵테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컵이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쭉쭉쭉쭉쭉 하면서 제조가 됩니다. 실제 행사장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현재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QR코드가 나오면 그걸 해야 됐지만, 사실은 페이스북에 이 칵테일 머신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처럼. 그래서 바로 페이스북에서 선택을 하면 얘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페이스북이 사물 연동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번거롭게 하고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돼야 되는 건 지금 보실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거 동영상 재생 좀 여기 재생이 안 되나? 재생 좀 해주시겠어요? 요것만 이제 재생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 4, 5분 안에 하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물 인터넷의 사례 중에서 스마트 홈에 한해서 그 데모 동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있지 않나요? 지금 깨져서 나옵니다. 화면이 안 나와요. 그냥 파일로 재생을 해주시죠. 만약 이번에 재생이 제대로 안 되면 스킵을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은 뭐한 3, 4분 정도 짧은 분량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그 대시보드이자 3월가의 그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홈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친구가 연결되어 있듯이 홈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밑에 각종 사물들이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저녁 식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정들이 그걸 준비를 하는 거죠. 사물인턴 핵심은 사물이 정해진 자기의 어떤 액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각자의 액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그러니까 카펫이 더러워요. 그래서 카펫 청소를 해달라고 카펫이 로봇 청소기한테 얘기하면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 소파도 나도 들어오니까 청소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로봇 청소기가 소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런 바보 같은 대화를 하진 않겠죠. 하진 않겠지만 사례로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옵니다. 여기 보시면 카펫이 이제 청소도 했어요. 이렇게 주인한테 알려주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사물과의 인터액션이 그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와 같은 걸 통해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안 쓰죠, 사람들이. 근데 저녁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되는 거죠.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이제 주인의 성향에 맞는 게임이나 음악 같은 거를 다운로드 좀 있으면 할 겁니다. 동영상 거의 끝나가요. 집에 와서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놓치시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TV가 딱 켜지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볼 때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네, 시간인데 여기까지만 볼게요. 예. 저는 조금 보시면 이 미션 컴플리트 해가지고 마치고. 그러니까 주인의 여러 가지 어떤 맥락을 파악을 해가지고 여자친구 전화가 오니까 TV를 확 틀어버리죠. 그거는 제가 볼 때 의도된 어떤 씬이 아니냐라고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다시 끝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죄송하고요. 네. 자, 사물 인터넷도 역시 그 플랫폼 비즈니스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다만 이제 도메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플랫폼도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 한두 개의 플랫폼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이 있을 텐데 시장의 수익은 1강이나 2강 정도가 다 가지고 가고 나머지 기업들이 특정 분야에서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마트폰하고
잘 지원될 것이고 아직 메이저 업체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뉴스 같은 거 잘 보셔야 돼요.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라클 등과 같은 업체가 어떤 업체가 인수했다. 엄청난 가격을 주고 아까 나왔던 엑시다나 아니면 제스퍼라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인수가 됐다라고 하는 랠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원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같이 사용이 다 되는 것이다. 스마트 인터랙션, 사람과 사물과의 작용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황이죠. 우리가 사물을 대면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하게 얼마큼 편하게 스마트 인터랙션을 해주냐가 아주 중요하다. 만약 이게 불편하면 사람들은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물과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물도 이제 인터넷의 하나의 주체가 되는 게 사물 인터넷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하나의 주체로 작용을 하고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고 또 뭐 그러니까 문자 같은 걸 보내서 어떤 명령을 하고 이런 형태의 상호작용들은 당연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각관계에서 생각한 건 그러면 이런 건 언제 되냐? 그 다음에 장애 요인이 뭐가 있냐?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있는데 그건 제가 시각관계상 뺐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밋빛 미래를 말씀드리기 위한 건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확산이 되면 저 지난번에 저한테 어떤 분 질문을 하시길 야 그럼 사람은 할 일이 없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900년대 초반에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기를 서기 2000년대가 되면 사람들의 주간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도 이러한 스마트 기기나 사물 인터넷이 확산될수록 사람들은 더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된다. 왜? 이 사물도 사야 되잖아, 돈 벌어서. 사물 누가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어떤 부분은 편하게 해주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사람들의 어떤 기술 중독, 소비 중독을 가져오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또 중요한 재료로 쓰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지갑을 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 애플, 구글, 삼성전자 이런 거 하지 않으면 회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든 소비를 창출해낼 것이고 그러한 소비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잘 보시고 타이밍을 잘 맞추신다면은 스마트폰 초창기처럼 그렇게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고 또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큰 수익을 올리는 그런 벤처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얘기입니다만 여기까지 제 강의 시도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